이제 학술 OT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OT 했지만 학술 OT 조금 부연해 볼게요. 저희 지난 겨울, 추웠던 겨울 저희 뭐 했었죠? 저희 주제가 뭐였죠? 컨포멀 프리딕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컨포멀 프리딕션인데 저희가 이거 왜 했을까요? 현대 통계학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모델 에고니스틱. 이제 모델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거요. distribution free. 이제 분포로부터 자유롭냐? 그리고 현대통계학에서 다시 uncertainty quantification,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정량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conformal prediction은 이거 세 개 다 해요. 그래서 네, conformal prediction은 탑저널에서 되게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컨포멀 프레딕션은 어떤 유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되고 있다는 게 좀 주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포멀 프레딕션 했었는데요. 컨포멀 프레딕션 어떻게 했었죠? 그림으로 대충 하면은 뭐 이런 식이었어요. 프로세스 저희 되게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 강력한 컨포멀 프레딕션을 하려면은 딱 한 가지 가정이 필요했어요. 혹시 뭐였는지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맞습니다. 엑스천저빌리티였어요. 엑스천저빌리티만으로 커플 프레딕션의 커버리지를 보장할 수 있었어요. 가끔은 어떤 특수한 성질을 증명할 때는 IID까지 저희가 가져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익스체인지빌리티마저도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디스트리뷰션 쉬프트인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네,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CP의 강력함을 사용하려면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저희가 아예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바로 7주차 때 다뤘었죠. 7주차 때 웨이드 CP라는 걸 다뤘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방어하는데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근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되게 약하게 다뤘었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걸 이제 웨이트를 통해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density ratio라는 걸 저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7주차에.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트레인 러스를 줄이는 걸까요? 아니면 테스트 러스를 줄이는 걸까요? 그렇죠. 테스트 러스를 줄이는 거죠. 트레인 러스를 아무리 좀 잘 줄여도 실전에서 테스트에서 성능이 안 좋으면 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레인만 신경 쓰면 회계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웨이드 러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최주차에 이런 식으로 회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와 CP는 빼놓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성립을 하려면 이제 컨포멀 프레딕션이 성립을 하려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기 세션 주제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기 세션 버전은 이게 세 개와 같아요. 그래서 주교재는 좀 옛날 책입니다. 2012년 책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고 학부생 수준에서 이론을 다룰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최신 교재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겨울방학 때 저희 힘들었잖아요. 사실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교재 만만치 않았는데 제가 백신을 맞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했던 교재 난이도가 상이었으면 학기 세션 교재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파이널 프로젝트에 조금 더 몰입을 했으면 해서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짐을 좀 덜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이걸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은 트러스트워티 머신러닝입니다. 이거는 책이 예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최신 책이에요. 최신 벤치마크와 좀 그런 현대 통계학에서 바라보는 분포 변화를 좀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론적 기법은 좀 얕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 상충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심화 교재. 이거는 머신러닝을 좀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이건 참고 교재 성격으로 나왔고요. 아무튼 이 주교재와 부교재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네, 이건 전통적이고 근데 이론적 깊이가 높고 이거 같은 경우는 최신 통계학이고 그리고 근데 이론적 깊이가 조금 얕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떨까? 그러면 완벽한 교재 구성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교재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저는 파이널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코인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어쩌다 보니까 파프를 이끌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 주소 호전을 잘 모르시나요? 아, 저는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파이널 프로젝트 제가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제 학술 노트 여기까지 하고요. 트러스트 월티 머신러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주차 세션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머신러닝이나 AI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다 때려 박으면 성능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스케일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아니냐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연산량을 늘리거나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우거나 파라미터를 높이거나 이러면 실제로 테스트 로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고 현실에서는 어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미지 넷이라고 CV 대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소타 모델의 이 성장 곡선이 지금 고온을 맞이했어요. 플래토입니다. 지금 성장이 좀 미비해요. 원래라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만약에 규모의 경제 논리가 작용을 한다면 아주 네, 계속 좀 성장을 해야겠죠. 어크레스 같은 경우. 근데 최신 소프트웨어 모델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정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 머신러닝은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 챗GPT 많이 쓰잖아요. 챗GPT가 LLM이잖아요. LLM도 사실 ML이에요. 저희가 챗GPT 많이 쓰는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챗GPT가 전공 도서도 잘 이해해주고 문제도 잘 맞추고 심지어 연애 상담도 잘해주고 그냥 챗GPT 그냥 머리에 박으면 안 돼? 그냥 뇌랑 챗GPT랑 교체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특히 그 승윤님이 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승윤님의 발언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아, 그렇고요. 예. 챗GPT 그냥 머리에 박으면 안 되냐? 근데 그럼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다른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 친구가 챗GPT가 학습하지 않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챗GPT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서구권 데이터로 많이 학습해 있어요. 한국 정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챗GPT한테 외모 평가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혹시? 근데 챗GPT한테 외모 평가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답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서구권에서는 외모 평가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누구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학습은 미국 데이터, 서구권 데이터로 되는데 이제 테스트, 디플로이 되는 건 한국 동양권 데이터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챗GPT는 특히 머신러닝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성능이 망가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거 있습니다. 그냥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냥 2026년에 새로운 밈, 새로운 뭐 말, 뭐 문화 이런 것들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때요? 계속 유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비용을 발생하지 않고 일반화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안 해줘도 계속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게 저희의 지금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신러닝은 신뢰할 수 없다. 현대 머신러닝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익스체인저빌리티가 있습니다. 챗GPT는 뭘로 학습하는지 아시나요? 상관관계로 학습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물론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어떤 이유를 분석하는 머신러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이게 저희가 겨울방에서도 다루는 문제죠. 머신러닝이 어떤 답변을 내놨을 때 내가 한 말이 얼마나 확실한 답변인가. 머신러닝은 그걸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겨울에 뭐 했었죠? 이 가드레일을 달아줄 수 있는 컨트롤 프레딕션 했었죠. 네. 그리고 out of distribution robustness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봤던 예시처럼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 머신러닝이 직면하게 되면은 성능이 많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그냥 도로가 매끈매끈한 이제 도로에서만 학습을 시키다가 갑자기 산골짜기 길을 달리게 시키면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는 좀 취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 이 AI 의사가 있어요. AI 의사가 지금 당신은 암 말기 증상이 있지만은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 그 뭐예요? 뭐냐면 그냥 성능관계가 높아서 이유는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말 지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신뢰 가능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토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포커스는 이제 머신러닝이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걸 넘어서서 이제 how, 이제 어떻게 맞추냐까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머신러닝은 어떤 x가 주어지면 그 대응하는 y를 예측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걸 넘어서서 x를 통해서 근거를 도출해내고 그 근거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를 가지는 거예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z가 추가된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네. 그래서 기존에는 네, 이거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이 z 근거까지 q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이제 좀 모델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Think Step by Step이라는 프롬프트 아나요?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게 이제 요새 최신 모델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챗GPT 4? 그 정도까지만 해도 Think Step by Step이라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고하라 라는 뜻인데
이제 그냥 물어보았을 때는 그냥 답만 말해주는 그 프롬프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고, 맞았을 때 왜 맞았는지 알고 싶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까지 설명해줘. 그러니까 체인 플롯 프롬프팅이었는데, 이게 옛날 모델에서는 되게 효과도 좋았습니다. 이게 정확도도 올라갔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왜 맞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유까지 아는 그런 머신러닝을 만들어 보자가 내용입니다. 이게 트러스트워디 머신러닝입니다. QA는 종류가 있는데 뭐 캐주얼 있고 넌 캐주얼가 있는데 일단 캐주얼가 저희의 목표인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자동차랑 이제 배경이 고속도로인 거 그리고 꽉 막힌 도로인 거.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학습 많이 했으면은 이제 도로에서 뭐야 도로에서 자동차가 있는 그림을 만약에 머신러닝이 많이 학습했으면 이제 고속도로만 보고 자동차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자동차의 차체와 뭐 그런 기타 성질 같은 걸 통해서 자동차를 예측하는 걸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배경만 달라졌는데 자동차인지를 이제 모델이 알지 못해요. 그럼 학습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잘못된 단서를 저희가 non-causal Q라고 하는 거예요. 이 Q를 분류해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콜옵션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학습하는 오브젝트의 텍스처의 속성을 조금 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제 what에서 how의 문제로 넘어가자. 즉 기존의 머신러닝은 what이었는데 이제는 how까지 한번 알려주는 머신러닝을 배워보자. 만들어보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스님 좀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좋아요. 할만한가요? 7시 반, 7시 반인데 30분 지났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네. 다음은 OOD 제너럴제이션입니다. OOD 제너럴제이션. 예슬님이 이거 자소서에 관심 있다고 적어주셨었는데 혹시 OOD 제너럴제이션이 뭐였나요? 예슬님? 예, OOD를 일반화하고 싶 뭐, 예, 뭐 많은 말이죠.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OOD 제너럴제이션 하기 전에 저희가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 사진 있죠. 고양이랑 강아지 같이 있는 사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태스크라는 거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태스크가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태스크라는 건 네, 그냥 조건부 분포를 네,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X와 Y에 있는 규칙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X랑 Y가 같아도 이제 모델마다 관계는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컴퓨터 비전 태스크만 해도 되게 많습니다. 태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워봤고요. 그러면은 태스크 말고 더 필요한 용어들 조금만 숙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environment, 환경이죠. environment는 뭐냐? 그냥 이거예요. 그냥 데이터의 분포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학습이 진행이 되는 데이터의 분포를 environment라고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는 특성이 있겠죠. Q가 있겠죠. 더 익숙하게는 future가 있겠죠. 그 데이터의 특성을 저희가 Q라고 합니다. 데이터끼리 구분이 되는 그런 특성. 뭐 색깔이 될 수 있고, 크기가 될 수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서님, 은서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디스트리뷰션이랑 아웃디스트리뷰션의 정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어떤 걸까요? 예, 은서님이 예, 당신이요. 둘 중에 하나만. 네, 맞아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랑 똑같으면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학기 세션 주제가 뭐였어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였죠. 이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가 서로 다른 겁니다. 분포가 달라요. 근데 이제 아이디와 OOD의 정의를 혹시 아셨나요?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OOD에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신경을 쓰냐? OOD 예시 아까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예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뺄게요.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세계 경제 그 추세가 되게 급변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모델들은 사실 이런 경제 추세를 되게 낯설어합니다. 현실 데이터에서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계속 일어나는데 모델이 이런 시프트가 일어날 때마다 성능이 망가진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OOD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장 무식한 방법은 그냥 모델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왜냐하면은 머신러닝, 진짜 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나요. 막 여기 보면 막 데이터 엔지니어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고 되게 규모가 커요. 머신러닝 관리하는데. 근데 이거 뭐야, 학습 다시 시키려고 다시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경제적인 이유도 저희가 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OD 제너라이제이션,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해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일단은 모델이 새로운 현상,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도 이제 성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AI를 의료에 사용한다면 막,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희귀병이 나와도 그 일반화 성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지금만큼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모두를 위한 AI가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을 한번 작동시키는데 비용이 덜 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머신러닝을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저희가 트러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아주 중대한 결정까지 AI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한 15분 하고 10분 쉬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5분 쉬고 계속 하고 5분 또 쉬겠습니까? 두 번 나눠서 할래요? 아니면은 한 번에 쉴래요? 한 번에 쉴 사람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오케이, 한 번에 갑시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가볼게요. 데이터셋 스프레드 있죠? 이거 여러분들
좀 나뉘겠죠. 그렇죠. 저희 컨퍼런 프리딕션 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스플릿 CP 때 어떻게 나눴었어요? 트레인, 칼리브레이션, 테스트 이 세 개로 나눠서 CP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도 이거와 매우 유사해요. 이제 트레인 있고 밸리데이션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세트의 목적과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레이닝 셋은 뭐 하는 거냐? 그냥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최적화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단일 파라미터만 최적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걸리는 게 GPU가 끼면은 좀 몇 분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validation. 여기서 div는 development인데 validation 스스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였죠? calibration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트레인한 거였을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학습시키고 평가하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 업데이트 시키고 이거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학습을 기본적으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는 며칠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넓게 보면은 테스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머신러닝이 그냥 그 벤치마크로 한번 배포가 된 이상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뭐라고 하셨나요? 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논문 쓰고 테스트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 단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시간 동안에 테스트 동안에 디스프션 시프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던 학습이 조금 의미가 많이 작아질 수 있겠죠. 다시 학습을 시켜야겠죠. 디스프션 시프트가 일어나면. 이제 막 힘들게 개발했는데 테스트 기간 동안 디스프션 시프트가 일어나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OOD 제너레이션을 저희가 한번 써보자. 한번 만들어 보자입니다. 혹시 예수님 제가 설명한 게 다 맞을까요? 조금 비약이 있나요? 네, 한 가지, 한 가지. 아, 예, 예. 그렇죠. 어떤 태스크요? 제너레이션 아니라 디텍션이다. 아, 디텍션이다. 근데 희귀병을 찾는 거면 오케이, 더 맞는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여기선 제가 예시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오리 제너레이션 이제 뭔지 좀 알았죠. 아직 잘 모르겠죠,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메인이랑 도메인 라벨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숫자 9가 있어요. 근데 엠니스트랑 SPHN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숫자 9인데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즉 클래스가 같은데 다르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출처 도메인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메인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제한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도메인에 대한 이름을 도메인 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성이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ID 제너럴제이션이랑 OD 제너럴제이션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OD 제너럴제이션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기 시작한 것 같아서 조금만 속도를 높일게요. ID 제너럴제이션은 그냥 트레인 분포와 테스트 분포가 도메인이 같은 겁니다. 상황이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제 OD 제너럴제이션이 일어나면은 이제 도메인 1, 2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OD 제너럴제이션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몇 가지 축으로 좀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크로스 도메인 제너럴제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테스트 때 한 번도 학습했지 않은 게 나온 거예요. 이제 트레인 한 거는 사진인데 테스트에 나온 태스크는 스케치인 거죠. 이제 이런 것까지 제너럴제이션 하는 게 크로스 도메인 제너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도메인 교차로. 그리고 크로스 바이어스 제너럴제이션은 이런 거예요. 트레인 할 때는 늑대가 있는 사진에는 눈 배경이 많았어요. 그리고 개가 있는 사진에는 풀 배경이 많았어요. 근데 테스트는 개는 눈 배경이 있고 늑대는 풀 배경이 있고 이런 테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 자체들은 학습할 때 본 것들인데 이제 구성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이런 테스트까지 제너럴제이션 하는 게 크로스 바이어스 제너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에더션이랑 도메인 제너럴제이션이 있는데 도메인 에더션은 도메인을 저희가 좀 테스트 때 도메인이랑 트레인 때 도메인이 좀 다르면은 테스트 때 도메인을 좀 학습을 시켜주자. 그래서 좀 나눠주는 게 도메인 에더션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제이션은 도메인 A, B, C 여러 개를 학습을 해서 그 중에서 도메인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찾아내가지고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도메인 제너럴제이션입니다. 혹시 예수님 제가 지금 말한 게 맞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표를 나타내면 이렇고요. TDT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주차, 4주차네. 챕터 4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이나 저희가 거의 자동으로 깔던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때요? 현실에서는 녹록지가 않죠. 엔바이러먼트가 계속 바뀝니다. 채원이가 관심 있는 로봇 컨트롤. 여기서 계속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로봇에 혹시 관심이 없었나요? 네. 뭐 아무튼. 그리고 윤주가 저번 파프 때 했었던 브레인 시그널. 여기서도 엔바이러먼트는 계속 바뀝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는 IID인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제외를 할게요. 트레인이랑 테스트랑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떤 모델이 잘못돼서 아니면 방법이 잘못돼서 학습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그냥 정보 이론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totally unrelated 하는 경우는 일단 생각을 안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 트레인이랑 테스트랑 분포가 서로 다른데 이 둘을 잇는 어떤 구조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머신러닝을 조금 알고 갈게요. 왜냐? 저희가 이제 문제를 좀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룰 건데 머신러닝을 이제 좀 수학적으로 다룰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인데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종류를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슈퍼바이스 러닝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슈퍼바이스 러닝이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속에서 구조를 찾아내는 게 언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거 뭔지 아시는 사람 있나요? 강학습 뭔지 아시는 사람 있나요? 근데 이거 그냥 영상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거 현규 형이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게 더 빨랐어요. 이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스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이제 데이터의 형태가 이제 레이블이 뭐 있고 없고인데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는 데이터 형태가 어떤 환경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함으로써 보상을 얻게 하는 약간 쉬운 예시로 뭐 길찾기 같은 거죠. 길찾기 같은 걸 할 때 제가 어떤 환경에 낯선 장소에 놓이잖아요. 여기서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계속 액션을 취하고 길을 찾는 액션이면 이제 보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그러하고요. 근데 이 머신 러닝이 코리아 시프트에서 안 좋다고 했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머신 러닝. 그럼 코리아 시프트를 좀 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이론 중심 통계학회 ESC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시프트를 수식으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트레이닝의 인풋 분포와 테스트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달라지는데 이 X가 주어졌을 때 정답 레이블인 Y가 생성되는 규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서 예,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는 가정을 깰 수 있습니다. Y도 정답 생성되는 규칙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학부생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외를 했고 저희 세션은 일단 코브레이트 시프트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포는 바뀌지만 여전히 정답을 생성하는 규칙, 즉 타겟 펑션은 똑같다는 게 스콜벳 시프트에서 가정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가져올게요. 이제 진짜 간단한 모델 OLS가 있겠죠. 이게 디스플레이 시프트에서 왜 취약한지 아주 간단한 예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몰려 있죠. 트레인 데이터는 왼쪽에 몰려 있고 트레인만 학습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목적 함수 보면 n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트레인 데이터만 이제 트레인 러스만 좀 최소화를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회계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어때요? 테스트 데이터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데이터들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노테이션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DGP가 뭔지 아시잖아요. 회계 분석을 들었으면 DGP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테스트랑 연관이 좀 높은 것들은 좀 더 가중치를 둬서 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importance weighting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importance weighting이라는 걸 해주면은 여기 보시면 X가 테스트 데이터고 동그라미가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냥 트레이닝이나 테스트나 그냥 데이터 포인트를 균등하게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균등하게 바라보면은 회계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잘 설명 못하죠. 근데 테스트 데이터랑 연관이 좀 깊은 걸 위주로 이제 가중치를 조정을 해주면 이런 회계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오늘 질문자 누구시죠? 오늘 대포 걸린 사람 누구죠? 우영님이 지금까지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지금 챕터 파트 4 시작한 것부터. 이제 그냥 코벨 시프트라는 걸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고 코벨 시프트가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통 최적화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로스 펑션을 설정하고 정의를 하고 하죠. 로스 펑션 되게 다양한 거 있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리그레션에서는 스퀘어 러스 많이 썼었고 이제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사인 함수 이용해서 이런 러스 펑션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뭐였어요? 트레인 러스를 최소화해 봤자 테스트 러스가 최소화되는 거랑 무관하게 된다는 것이 코벨 시프트였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테스트 러스를 줄이는 건데 트레인 러스만 최적화해도 이제 테스트 러스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에러만 줄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둘이 분포가 다를 수 있어서요. 둘이 분포가 같으면은 도움이 되겠죠. 트레이닝 러스를 줄이는 게 테스트 러스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정통적인 이제 머신러닝 이론들은 이런 코벨 시프트 과정을 안 해왔었습니다. 이런 게 계속 일어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코벨 시프트를 이겨내는 이제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가 임포턴스 웨이시였습니다. 이제 테스트에 나올 확률이 높은 데이터는 좀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엔 많이 나오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별로 안 나오면은 웨이트를 좀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때랑 똑같아요. 이제 교과서에서는 많이 전공 서적이나 그런 데서는 많이 다루는데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가중치를 적게 주잖아요. 근데 전공 서적에서 조금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계속 나오면은 그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똑같습니다. 가중치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러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러스를 최적화하려면은 우선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델을 잘 선택을 해야겠죠. 모델을 잘 선택하면은 이 세타를 좀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 진짜 함수에 저희가 알고 싶은 true 함수에 좀 근사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가볍게 약간 수학 겉핥기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linear input 모델이 있었죠. 이건 모든 입력 변수에 대해서 선형 함수로 그냥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또 많이 써요. 간단한 함수인데, 간단한 모델인데. 왜냐하면은 해석하기 편해서. 근데 표현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리니어인 파라미터 모델입니다. 그냥 파라미터에 대해서 선형이면 모든 베이시스 펑션을 허용한다.
그럼 표현력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1차원에서만 봤는데 고차원에서는 어떠한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습하는 그 입력, 그러니까 인풋은, 트레이닝 인풋은 벡터죠. 웬만하면 스칼라인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D차원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 중 하나는 additive 모델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효과를. 근데 문제는 좀 표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장점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저 우영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원이 높아지면은 파라미터가 선형적으로 증가할까요? 아니면은 그 지수적으로 증가할까요? 사실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C번 더해지고 여기서 D번 더해지니까 결국 파라미터는 CD가 되는 거니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선형적으로 더해주기만 하면은 아까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표현력이 약해요. 뭔가 상호작용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좀 뭔가 비선형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term 그를 이제 더해주는 게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입니다. 그럼 회계 분석 시간에서도 인터랙션 term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영이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파라미터 수를 b라고 할 때 c와 d의 함수로 표현하면은 이 클로스 폼이 어떻게 될까요? fcd가 뭔가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빼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일단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니 네,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은 파라미터가 폭발해버려요. 그냥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버 이걸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좀 계산 비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영이? 예? 차원 축소. 차원 축소 괜찮네요. 또 조금 더 간단한 방법? 준하님? 조금 더 간단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차원 축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인터랙션 텀을 좀 줄이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예 그냥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커널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애디티브랑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확실히 뭐야, 표현력이 풍부하죠. 근데 즉 커널 모델이라는 것이 좀 차원 저주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커널 모델을 알려면 커널이 뭔지 알아야 돼. 혹시 예슬님 커널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커널은 우선은 백그라운드는 이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인풋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구분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 너무 복잡하죠. 비선형이고. 저희는 선형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더 고차원으로 올려가지고 이 평면으로 그냥 나눠버린다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스페이스를 퓨처 스페이스로 인베딩 시키는 것을 이제 저희가 퓨처 맵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퓨처 맵을 내적한 거는 또 희한하게
좀 알려진 게 몇 개 있어요. 그걸 커널이라고 합니다. 이 커널을 사용할 거예요. 이 커널 모델을 사용하면 뭐가 장점이냐? 일단 저희가 파라미터 수를 직접,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을 직접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이제 트레이닝 샘플 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커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 챕터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모델 진짜 진짜 이상적인 경우에는 저 진짜 함수를 그냥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럼 y는 x 더하기 3이었으면 좋겠다. 회기선이. 그게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y는 x 더하기 세타로 하고 세타를 막 1, 2, 3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진짜 함수랑 맞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하는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misspecified 됐다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 misspecified 된 모델을 어떻게라도 근사적으로라도 좀 true 함수랑 좀 근사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적화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ERM이라는 방법인데 Empirical Risk Minimization입니다. 그냥 트레인 러스를 관측된 표본의 트레인 러스를 그냥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최소화해 주는 거예요. 이것의 장점은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랑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동일하면은 컨시스턴트 하다는 겁니다. 즉, ERM 문제를 풀었을 때 이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해가 그 참 해로 이제 근사가 된다는 겁니다. 표본이 무한하면. 근데 문제는 어땠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코베이트 시프트가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ERM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왜냐면은 네, 모델도 미스페시파이 될 확률이 높을 뿐더러 코베이트 시프트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컨시스턴트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importance sampling, importance weigh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항등식인데 우영님한테 우영님 맞췄으니까 우영님 말고 누구였죠 오늘? 세민님 저랑 눈 맞추셨으니까 세민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이게 의미하는 바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테스트 데이터 네, 테스트 데이터의 이 펑션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랑 가중치를 해서 최소화하는 거랑 이제 같다는 겁니다. 이제 설명이 좀 불친절했는데 우선은 이게 뭘까요? 세민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이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랑 아예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말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벨 시프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importance weighted ERM인데 importance weight을 ERM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아주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모델이 미스페시파이 되어도 컨시스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는 어떨 때 성립을 하는 성질이었죠, 세민님? 컨시스턴트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어떻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성질인가요? 네, 무한할 때죠. 근데 표본이 실제로는 저희가 사용할 때는 유한 표본이에요.
근데 유한표본에서 얘가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를 좀 제어 파라미터로 좀 조정을 해주고 싶다. 그게 이제 Adaptive IWERM이고요. 이거는 다음 주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꼭 제어 파라미터를 추가 안 해도 이제 페널티 텀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 왔는데 서머리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자 혼자 있습니까? 여기 재영님 서머리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거부하시고. 제가 서머리 하자면 4월 7일에 제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오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